예. 오늘 여기 이기분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제 인연이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이번 그 정보보호 컨설팅 창업 과정에 에서 오늘 윈도우즈 서버 보안 강화 쪽 부분에서 진행하게 될 이상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말씀드리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식 정보 보안 전문 업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든 아니면 관련 업종에 뭐 임원급 일을 하시든 창업을 하시든 간에 전문 업체랑 협업을 할 사항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분명히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릴게요. 지식 정보 보안 전문 컨설팅이죠. 네. 현재 국내 한 17개, 17개, 올해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약 10여 개 그 기관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약 10, 정확한 개수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개수가 있고요. 저는 주식회사 요걸 뭐 말씀드리면 이제 뭐 컴퓨터 어슈런스 서비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정보 시스템 감림이 그다음에 개인 정보보호 컨설팅, 그다음에 저는 이제 보안 사업본부에서 프로젝트 팀 매니저가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팀 매니저가 있고요. 현재 지식 정보 보안 전문 업체가 저희 회사 외에도 메이저 업체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귀 익숙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안넷이 있고요. 안넷, 그 다음에 인포셋, SK CNC, 그 다음에 A3 시큐리티, 그 다음에 STG, 그 다음에 뭐 윈스테크넷, 시멘텍. 네. 그 다음에 KCC 등등 해서 여기가 제일 유명한 업체겠죠. 네. 매출 규모로 따지면은 인포섹이 1등입니다. 그래요? 1위. 예. 그 다음에 안넷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전 직장이 이글루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이글루 시큐리티도 올해 전문 업체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께서 앞으로 정보보호 쪽 정말 진심으로 정보보호 쪽 비즈니스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그 협업을 체계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직접 단독으로 비즈니스를 저랑 이제 앞으로 2년이 되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따가 그 명함을 이따가 끝날 무렵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연계를 통해서 일을 따와가지고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단독적으로 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전문 업체나 관련된 그 기관에 하셔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직장에 여기 이글루 시큐리티. 제가 여기서 컨설팅 사업본부에서 컨설팅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이글루 시큐리티가 사실 보안 컨설팅 쪽으로 제대로 시작한 지가 역사가 짧습니다. 2년 차밖에 안 돼요.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여기 이제 팀 셋업, 조직 셋업 및 그다음에 컨설팅 비즈니스에 대한 내부의 프로세스 개발, 그다음에 이제 실제 컨설팅 수행하기 위해서 회사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면은 A3 시큐리티, 그다음에 인포셋, 국내 내로라는 데는 다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래 있었던 데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가 한 10년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제 소개를 말씀드리고 현재 저는 이제 CS에서 제가 지난주까지는 ISMS 인증 컨설팅 PM을 진행했었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는 이제 공공기관 대상으로 정보통신기반법 제9조에 기반해서 그 기반시설 진단 컨설팅 제가 총괄 PM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잠시 제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오늘 전에 혹시 이 정보부 컨설팅 기술적으로 강의한 그 일을 한 적이 있었나요?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제가 오늘 처음인지. 기존에 창업 과정만 계속 아니요, 살짝 맛은 봤는데 법률 쪽으로 했었어요. 법률 쪽 하면서 아, 법률 쪽. 살짝만. 예. 그러면 제가 꼭 이거 알려드려요. 이거 앞에 부분 좀 킬게요.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 교육 자료는 사실 기술적인 내용의 좀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 앞서서 제가 아까 선생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보호 컨설팅이 실전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진지를 선생님께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컨설팅 쪽 관련된 사업을 법인체를 만드셨다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직원들은 이제 채용하실 겁니다. 뭐 직원을 뭐 정규직이든 뭐 계약직이든 아마 채용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을 따왔는데 내가 여기서 정보 시스템 취약점 진단에 대한 비즈니스 건수를 얻으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일을 이제 거기 컨설턴트 또 PM급한테 일을 줬을 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대략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그런지를 알고 계셔야지 그걸 컨트롤하고 계시겠죠. 단순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선생님 앞에서 윈도우즈 서버나 데스크탑에 대한 보안 취약점 진단 기술적인 거를 제가 꼭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겠지만 그것보다는 비즈니스 관점 통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를 큰 그림을 아신 다음에 강론 쪽으로 들어가신 게 선생님께서 가장 앞으로 이 과정을 수록하신 이후에 실제 필드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고객하고 비즈니스 또는 중개 이런 뭐 전문 업체나 어떤 뭐 하청을 받거나 아니면 뭐 컨소시엄을 냈다던가 협력 관계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요. 그러니까 제 인력이 그 초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 초짜 인력은 넘쳐 흐르고 있는데 쓸만한 사람은 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비닉빙 VP에 대한 그런 묘한 그 시장성이 있는데 좀 제대로 똑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디 숨은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하는 강의와 다른 교수님께서 하시는 강의하고 다 밀접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진단 절차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좀 판서해드리고 좀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큰 단락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보 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 및 관리적 물리적 부분에 대해서 통제 평가 및 취약점 진단할 때는 대략 공통적으로 4+1 프로세스로 보통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컨설팅 전문 업체마다 이 내용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이 첫 번째가 현황 분석, 여기 뭐 취약점 분석 등등 들어갈 수 있는데, 자,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프로세스만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4단계 보호 대책까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와 고객의 요청이나 아니면 고객을 통해서 별도의 서비스 멤버스의 계약을 했어요.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이 사이트는 내가 더 지원을 해주겠다 하게 되면 플러스 1으로 이행 지원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것은 4+1 프로세스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컨설팅 업체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구사항 고객 요구사항 정의 및 환경 분석 들어갈 때는 일단은 정보 시스템. 자, 제가 이제 정보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했는데 여기서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고객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결합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총칭해서 정보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서버가 있겠고요. 네트워크 장비, 그 다음에 DB,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웹서버, 그 다음에 정보 보호 시스템, 그 다음에 뭐 PC 들어갈 수 있겠죠. 등등. 자, 이런 종류가 대부분 정보 시스템으로 보통 총칭을 합니다. 그 정보 시스템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과정을 들으실 때 전 직장이나 현업에서 보시면 대부분의 업무가 PC, 노트북 또는 뭐 태블릿, 뭐 스마트 기기 기반으로 해서 그 업무 서버에 접근해서 아마 다 활용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메시지 시스템, 뭐 메일이라든가 뭐 ERP 또는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정보 시스템이 될 수 있고 그 정보 시스템이 이루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정보 시스템의 서버 쪽을 보게 되면은 서버의 그 운영체제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윈도우즈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지만 먼저 윈도우즈 서버. 제가 윈도우즈 제품에 대한 종류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크탑. 데스크탑은 선생님께서 회사나 집에서 사용하시는 개인용 컴퓨터용 운영체제가 있죠. 윈도우즈 XP, 윈도우즈 7, 그 다음에 윈도우즈 8 등 그런 운영체제가 바로 데스크탑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유닉스 기반이 있습니다. 유닉스, 리눅스. 그 다음에 IBM, 메인프레임. 근데 요즘에는 이게 다운사이징 때문에 IBM 메인프레임을 다 걷어내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유닉스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오라클 솔라리스. 이건 아마 다른 교수님 강의를 하실 거예요. 저는 윈도우즈 부분인데 솔라리스, 그 다음에 HP, 유닉스, 그 다음에 AIX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는 대표적으로 레드햇 등에서 여러 가지도 리눅스, 이건 다 공개형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책을 구매하시면 대부분 다 따로입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공개형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료로 다운로드를 하는데 뭐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냐?
하드웨어, 그 다음에 서비스, 그거에 대해서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장비는 아마 이 정보부 컨설팅 과정에 혹시 네트워크 과정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그 유사한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예, 있어요. 예,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는 선생님께서 지금 인터넷을 좀 하셔야 되죠. 인터넷 및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 데이터 통신을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태블릿 PC, 지금 선생님께서 노트북도 갖고 계신데 무선net만 내면은 그 무선net을 이루기 위한 또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네트워크는 서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곳에 데이터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 연계를 이용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랜드로 하면은 시스코, 주니퍼 장비가 될 수 있겠죠. 시스코나 주니퍼 등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이거는 아마 선생님께서 아마 매일매일 같이 아마 활용되는 부분이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또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온갖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 데이터베이스 브랜드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오라클, 그 다음에 사이베이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보통 부를 때는 SQL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 사람이 언어를 할 때는 SQL 서버라고 합니다. SQL 서버.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은, 이 발음을 모르는 사람은 SQL 괜찮아요. 근데 그 전문적으로 그거를 이제 발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SQL 서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광계형, 보통 지금 현재는 광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죠. RDBMS 기반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정보보호 쪽 한다고 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기반해서 고유식별 정보, 그 다음에 고유식별 정보, 그 다음에 민감 정보, 그 다음에 일반 금융 정보에 관련된 개인 정보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 암호화하는 이슈가 큽니다. 암호화. 정보통신망법 제2012년 8월 16 기준에 해서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하기 위한 시스템은 반드시 개인 정보, 그러니까 주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암호화하도록 법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14년 3월 달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을 반드시 못하게 돼요. 고유식별 정보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웹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HTTP. 선생님께서 지금 뭐 네이버라든가 네이트 들어가기면 따따따점, 그러니까 http://두번하고 따따따 이렇게 들어가시죠. 그 HTTP가 하는 부분 이제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프로토콜인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뭐냐? 바로 웹서버입니다. 웹서버의 종류는 크게 종류를 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MS 기반의 IIS 기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 리눅스 기반에는 아파치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벤더별로 부분이 있는데 아파치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기반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제 웹서버 기반이다. 그리고 이제 모이킹에 관련돼서
분께서 아마 그 과정이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그 과정이 있는데 이 웹서버는 말 그대로 이 운영체제 기반입니다. 운영체제 위에 HTTP 또는 HTTP 뭐 S 등 애플리케이션 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서비스 모델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윈도우즈 서버 뭐 2003, 2008, 지금 입조 서버 2012까지 나와 있죠. R2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 위에 HTTP나 HTTP에 관련된 월드와이드 서비스가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모이킹 쪽은 뭐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따따따.com 뭐 네이버.com이라고 했을 때 시스템에 대한 이제 모이킹도 할 수 있지만은 웹 애플리케이션 즉 국가 정보원이 제시하는 8개의 그 기준과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생각하는 OWASP라고 있습니다. OWASP. 이건 오픈의 애플리케이션 스큐어리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이 OWASP의 10개에 대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모이킹 진단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방법은 기존의 서버 기반의 취약점 진단하는 방법을 할 수는 없고 바로 이제 모이킹에 대한 수동 아니면 자동화된 툴을 가지고 하게 되죠. 자세한 거는 이제 해당 과정에서 좀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시스템. 여기서 제가 개념만 말씀드립니다. 네. 정보보호 시스템은 선생님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기도 합니다. 정보보호 시스템은 이런 서버, PC, 네트워크 장비, DB 등이 있는데 자 거기서 악성 코드, 악성 패킷이 날라온 거를 방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악성 패킷이 탐지가 되면은 탐지한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뭐냐? 정보보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보호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방화벽. 보통 방화벽은 일반적으로 한자로 얘기를 하는데 국가에서 IT 용어로 제정할 때는 방화벽을 뭘로 얘기하냐? 침입 차단 시스템입니다. 침입 차단 시스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앞으로 비즈니스를 정보보호 컨설팅 비즈니스를 진행하실 때 고객이나 업체랑 얘기할 때 그냥 방화벽, 파이어라고 일반적인 얘기하는 것보다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분 좀 뭔가 용어를 알고 있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입 차단 시스템 이게 대표적으로 방화벽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 이건 이제 IDS는 Introduction Detec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침입 방지 시스템 방지 시스템은 IPS Instruction Protec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뭐에 들어가냐? 일반적으로 정보보호 시스템 또는 보안 시스템이라고 보통 총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PC가 있죠.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젊게 말씀드리냐면은 요구사항 정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 정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거 한 500대 있으니까 이거 1개월 내에 끝내주세요. 자 선생님께서는 이제 돈을 제가 한 3천만 원 주겠습니다. 딱 했어. 3천만 원 내가 벌 수 있겠네. 근데 내용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는 비즈니스를 앞으로 하셔야 되고 실제 실무는 아니더라도 사람을 컨설턴트 통해서 사람을 시켰을 때 내가 그 돈의 비용만큼 기간에 끝낼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이 단계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3천만 원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예스 제가 다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도장 찍는 시간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면 다 적자 보십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 케이스가 사실 이런 전문 업체뿐만 아니라 작은 업체도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걸 벌기 위해서, 이걸 벌기 위해서. 근데 그걸 작은 거를 하다가 이런 걸 간주해서
아주 비즈니스에 대한 적자를 보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그런 사항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정보 컨설팅 창업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앞으로 창업을 또는 관련된 비즈니스에 유사한 걸 하셨을 때 꼭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 난이도가 약간 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지만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정보보호 시스템 또는 제어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빠지는데 제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제어 시스템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리 서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집에서 KT를 통해서 VIP 기반의 전화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관리를, 시액션을 통제하기 위한 컨트롤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제어 시스템.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한 또 제어 시스템. 정보보호 시스템에서 에이전트 패킷이나 로그를 통합적으로 분석, 관리하기 위한 부분도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 다 수동으로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수동으로 진단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죠. 인터뷰와 실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대수와 그 종류별에 따라서 요구사항 정의를 확실히 하셔야 되고, 이게 대수나 난이도가 결정이 되지 기간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객사는 기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인데 멤버스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고 기간이 얼마나 써야 됩니까? 바로 이 기준을 통해서 하셔야죠. 근데 아까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거두점이 그걸 다 잊고 내가 3천만 원 벌기 위해서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은 이런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 자, 요거 좀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환경 분석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프로세스는 어느 업체, 국내 어딜 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는 그 정보 시스템 종류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대수를 판단하시겠죠. 그 다음에는 고객이 특별하게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서버는 어떤 진단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단 항목, 결정. 그 다음에 방법론. 방법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해주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좀 귀하의 그 컨설팅 회사에서 갖고 있는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꼭 고객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미들 하셨다가는 나중에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했냐 이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제가 서버부터해서 PC까지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회사의 네트워크 구성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구성도를 왜 확인해야 되냐? PC부터 해서 단말기부터 해서 서버, 정보보호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가 다 있는데 그 구조가 어떤 통신 구조와 사용자가 접속, 그 다음에 접속한 이후에 데이터를 어떻게 풀어주는지 그에 대한 현황 구조를 알아야지만이 정보 시스템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보안 취약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성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화벽이 들어갈 뿐인데 없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객한테 언급을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도가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보 시스템 구성도. 구성도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고객 요구사항의 환경 분석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갭 분석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환경 분석 및 고객 요구사항 이제 정의를 하고 정보 시스템 대수로 확인됐어요. 자, 이제 갭 분석에서는 이제 정보 시스템을 진단해야겠죠. 저희는 오늘 제 과정이 윈도우즈 서버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저 예를 들어서 A라는 컴퍼니에서 우리 회사의 윈도우 서버에 2000, 2003, 2008, 윈도우 서버 2012에 대해서 보안 취약적 진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취약적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진단하기 위해서 뭔가 툴이나 뭐가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툴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스크립트는 제가 이따가 요거 끝나고 실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유닉스, 리눅스 기반하고 윈도우 서버 데스크탑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은 같지만 그래서 유닉스나 리눅스 기반에서는 쉘 스크립트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명이 .sh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서버 기반은 거의 매치 파일입니다. 확장은 B8로 들어가거나 비주얼 베이직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용하는 일반 스크립트 랭귀지를 통해서 그 자동화한 툴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툴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진단 체크리스트. 진단 체크리스트는 환경 분석에서 우리가 어떤 항목, 그러니까 계정 관리 쪽, 서비스 구성 쪽, 그 다음에 접근 통제 쪽 분야에 대해서 진단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체크리스트에 대한 진단 항목이 있죠. 아까 제가 진단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 항목을 정의를 하시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체크리스트는 제가 이따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세스 말씀드리고요.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면은 서버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300대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300대가 여기 체크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그래서 거기는 통계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취약점 항목별로 해서 점수화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은 세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진단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고객한테 배포를 해야 되겠죠. 이거 언제까지 해주세요 하고 배포를 한과 동시에 이거 스크립트 툴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고객이 모를 수도 있어요. 아는 데도 있지만은 내가 당신네들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스크립트를 돌리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그 방법을 가이드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포를 하게 되면 이걸 언제까지 결과값을 주십시오. 수시를 받아야겠죠. 3-1, 3-2 수신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뭘까요? 이제 결과값을 다 받았어요. 그럼 말 그대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취약점 분석을 들어가요. 네, 취약점 분석은 뭘로 하느냐?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스크립트 파일이 텍스트 기반입니다. 텍스트 기반인데 그거를 파일을 읽어와서 엑셀에 진단 항목별로 해서 원래 보안 요구사항이나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분석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엑셀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데모 형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취약점 분석이 다 끝났죠? 몇 가지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취약점 분석. 하고 이제 여기 플러스 뭘 해야 되냐? 통계를 내셔야 되겠죠? 통계를 내셔야겠죠. 그다음 세 번째 프로세스. 세 번째 프로세스는 위험평가. 갑자기 위험평가하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야? 라고 걱정을 하시거나 이것도 배워야 됩니까? 자, 사실은 선생님께서 실전으로 정보 컨설팅을 하신다고 하면은
위험평가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번 과정에 위험평가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네, 좀 안타까운데, 제가, 다음에 제가 웹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선생님께서 양해를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위험평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케이를 사인해 주시면은 제가 다음 강의 시간 때 위험평가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위험평가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보안 취약점 진단에 있어서 이 부분을 뺄 수도 있어요. 이거 옵션이에요. 그러나 ISMS가 그 키사, 요즘엔 ISMS에 대한 그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근거해서 기존에는 재작년에는 정보 안전 진단을 필수 대상 계획이 ISMS에 대한 진단으로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의무 대상이에요. 국내에 공공 민간 기업 포함해서 한 300여 개 업체가 있고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직 다 소화를 못했어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그 ISMS 인증 컨설팅인데 거기 뭘 들어가야 되냐? 위험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취약점 진단만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위험평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의뢰를 받았어요. 근데 위험평가 도출까지도 해달라. 근데 저는 그거 안 배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카리큘럼이 다음 뭐 기수할 때는 제가 조정을 하려고 해요. 여기 좀 학교 행정팀하고 담당 교수님하고 얘기해서 위험평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 서버 쪽이나 부분을 통해서 위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고려를 해줍니다. 근데 이번 과정에는 아쉽게 그게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 때 이 부분을 잠깐 말씀해 드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위험평가를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근데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률적 요건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법률적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해야 될 거. 법률 필수 요건입니다. 첫 번째, ISMS 인증 컨설팅. 그 다음에 PIMS 인증 컨설팅. PIMS. 자, 이 ISM의 약자는 약자 다 써드릴게요. 인포메이션. 이거 강의를 이번 기수는 제가 할 수도 있고 다른 교수님이 할 수 있어요. 김동국 교수님이 요거의 유사한 과정을 아마 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국 교수님이. 인포메이션, 스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ISMS. 이거는 뭐에 대한 기반이냐?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근거해서 세 개 기준이 있습니다.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보통 여기서 KT, SK 브로드밴드, 그 다음에 LG U+의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일반 기타 그 유사 서비스나 데이터 센터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ISP한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 HTTP 기반의 그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KT, LG U+, 게 되면서 뭐 네이버는 이제 다른 쪽이고요. 그런 이제 기관 사업자가 또 ISP 업체에 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 연간 매출액이 100억 이상의 기업은 필수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100억 이상의 기업은 필수예요. 그래서 ISMS 인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안 했다. 지금 안 한 기업이 얼마 전 키사 보안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외부에서 국내 ISMS 인증 대상 업체가 어디라고 키사 요청을 했더니 이건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거는 고객사에 이슈가 있을 수, 비즈니스 이슈가 있을까봐 공개를 못하겠다라고 키사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이 50%나 돼요. 50%. 굉장히 많죠. 아까 제가 300여 개가 그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안 받은 기업이 그만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례적으로.
숨어있는 기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300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 과정을 수료하시고 직접 컨설팅 아니더라도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 왜 가능하냐?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은 과태료를 먹습니다. 과태료 얼마? 1,000만 원이야. 근데 기업 입장에서 100억의 매출 가진 기업이 1,000만 원은 거기 CEO 입장에서는 껌값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CEO가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의 이제 회계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 안 되고 그냥 과태료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면 귀찮으니까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운영 관리나 정보 시스템도 강화, 정보 시스템도 강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컨설팅, 그 다음에 구축 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CEO는 경영 매출에만 관점을 가져서 아예 그냥 숨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근거 47조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PIMS 인증 컨설팅. PIMS는 이거는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카드 3사 난리가 났었죠. 네. 퍼스널 네, PIMS는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PIMS 인증 컨설팅. 자, PIMS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개인 정보보호 관리 체계. 아까 이거 ISMS는 제가 한국말로 용어를 안 알려드리네요. 정보보호 관리 체계입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 정보보호 관리 체계는 이 용어는 국내에서 키사에서 이 용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왜 관리 체계 들어갔냐면은 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근데 ISO,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나 프로세스 쪽으로 제일 발전한 건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이에요. 그쪽에서는 이 매니지먼트가 아마 여러분 선생님도 영어 공부 많이 하셨죠. 이게 관리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경영학 쪽에서는 경영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경영 체계가 아니고 시스템. 그래서 외국에서는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을 합니다. 그래서 ISMS가 같은 동격이 ISO 27001이래요. 이게 제가 또 ISO 27001이 제가 소개도 안 하셨는데 제가 국제 심사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ISO 270. 제가 BS 1012, 그다음에 ISO 2만 그 서비스 관리 체계 등 부분에 대해서 국제 심사원 자격이 있으면서 실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ISO 270이 국제 표준이에요. 선생님들 ISO FM 아시죠? ISO가 얼마 전에 아침 그 FM 방송에서 퀴즈 프로를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뭐 전현무, 황정민 거기 보니까 ISO의 모의 악장과 퀴즈가 나왔더라고요. 선생님도 아시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 국제 표준 기구입니다. 국제 표준 기구에서 ISO 27000 시리즈가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27001, 2, 3, 7에서 14까지 쭉 나오게 됐어요.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 9001은 뭘까요? 품질 관리죠. Quality Management System. 네. ISO 9001. 참고적으로 제가 또 ISO 9001 또 심사원 자격이 있어요. 9001. 네. 9001은 뭐 IT, 경영, 그 다음에 식품 모든 분야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분야인데 일단은 그래서 요거를 같이 선생님께서는 정보 관리 체계라는 용어보다는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 얘기해 주세요. 경영 시스템. 저는 사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관리 체계가 너무 IT적인 측면인데 ISMS를 요 과정에서 이제 다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운이 좋으면은 제가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이쪽에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게 IT나 정보보호 인력만 다루시면 안 됩니다. 경영진까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거에 대해 인터뷰할 때는 CEO 또는 CISO, CPO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보 경영 시스템. 자, 다시 PIMS 넘어갈게요. PIMS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개인 정보보호 관리 체계. 키사 용어를 말씀드립니다. 개인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이거를 국제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개인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 같은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그냥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왜 경영 시스템 왜 뭔가 느낌이 와닿지 않나요? 관리 체계하고 경영 시스템? 뭔가 느낌 와닿지 않으신가요? 있죠. 속으로 구글고 나오겠죠. 있으실 건데. 자, 그걸 끄집어내서 말씀드리면 경영 시스템을 하면은 이게 정보보호만이 아니라 뭔가 경영 관점에서도 뭔가 인지를 해야 되겠네? 그걸 가져가겠죠. 그러나 관리 체계로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경영진은 그냥 관심 안 가져요. 네가 알아서 해. 니네가 알아서 해도 책임 나중은 죽어. 이렇게 해버린다. 이게 현실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런 개념을 가진 CEO나 경영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단단히 %밖에 안 돼요. 대기업이 자기 목 안 날아가기 위해서 CISO, CSO, CPO가 다 처리하고요. CEO는 거들떠 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매출하고는 반대적으로 내부에 대한 소요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경영 입장에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네. 도리어 이런 부분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특화된대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데스크 커뮤니케이션 뺄게요. 거기는 사고 내재련대라고 빼고 일본 이제 한다고 하면 이번에 다음이 카카오톡이랑 카평 인수했죠. 네. 그런 데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경영진 같은 거. 거기는 네이버 같은 데는 개인정보 인력만 한 7, 80명 됩니다.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개인정보보호 쪽 인력만 돼요. 그러니 일반 정보보호 쪽은 또 그만큼 보호도 또 수십 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PIMS는 안타깝게도 의무사항이 없어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아니면 말아요. 의무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ISMS는 정보통신망법인데 PIMS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도 PIMS를 하라는 말도 없고요.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어요. 다만 이게 어디로 가있냐 보시고 방송통신위원회 이게 고시가 돼서 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거기에 그냥 권고로만 나와 있어요. 하면 좋다. 이걸 하게 되면은 뭐가 장점일까요?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고 잠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하게 되면은 지금 개인정보나 내부정보 유출 뜨거운 감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를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 PIMS가 제가 이것만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IPL이라고 있습니다. PIPL. 이거는 선생님께서 반드시 알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필수적으로 아셔야 돼요. PIPL. 자, PIPL 쭉 넘어갈게요. PIPL. 자, 이 PIPL은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져요. 자, 이거는 퍼스널 인포메이션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프로텍션 레벨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뭐냐? 개인 정보 보호 인증제라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 되시면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홈페이지 검색 인증에서 피플 그 약자로 피플이라고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인증제. 자, 이거는 법률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의무사항을 데리고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기반으로 해서 관리, 물리적, 그 다음에 기술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정보에 대한 생명주기 기반으로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및 대기업은 60여 개 통제 항목으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 중소기업 있죠. 중견기업, 또 중기업은 약 한 40여 개 항목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피플이 특이한 게 지금 우리 여기 학교 주변에도 개인이 하는 조그만 소상공인 하는 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소상공인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좀 영세죠. 그러니까 몇 인 이상, 1인 이상 기업의 고객 정보를 다루는 소상공이라고 하면은 거기도 피플 인증을 받도록 공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현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안전행정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보조직법이 바뀌게 되면은 뭐 행정자치부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은 현재 조직법상은 안전행정부 되죠. 안전행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산하 개인정보보호과에서 이걸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피플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의무를 어떻게 해나 개인정보 처리 건수가 몇만 건, 몇십만 건, 몇백만 건, 백만 건 내면은 ISMS 인증처럼 필수적으로 받아라 라고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마 올해 또는 내년 중 아마 개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필수화 돼버리면은, 법제 돼버리면은 비즈니스 파이가 쭉 커집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력이 필요하겠죠. 비즈니스 건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여기 카리큘럼이 좀 안타까워요. 근데 개인정보 부분이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개인정보가 하게 되면은 제가 이 부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인정보 관리책에 뭐 영향평가 실무를 했었고, 제가 또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NI 한국정보진흥원에는 교육 및 설티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정보에 관련된 교육을 했을 경우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네.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신 다음에 저 시간으로 7시 15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